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오빠 생각에 이 사연을 이제 보내주고 계신데 조금 저희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계속 들어오거든요 사연이. 네. 이 코너 타이틀을 바꿀까요? 남자 생각. 또 오늘은 연배가 저희보다 조금 있으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누님이시네요. 네, 일단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십시오. 상담 요청글 보냅니다. 50살이 된 싱글녀입니다. 무난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시절을 거쳐 좋은 직장 생활을 하다 힘든 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 악물고 자영업에 성공했습니다. 먹고 살만은 합니다. 이제는 좀 행복하고 싶고 여유를 즐기며 살고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니 부모님을 비롯 친구들도 모두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금전뿐 아니라 내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환경이 버겁고 억울하면서도 외면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죄의식이 들고요. 이러다 눈 깜짝할 사이 시간이 흐르면 나의 노후는 하는 불안감과 조급함으로 모든 것이 버겁고 짜증스러워지네요. 저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은데 대부분이 저에게 보호막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네요.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네, 이제 굉장히 답답하신 누님의 사연을 이제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선생? 누님들 사연은 내가 잘 모르는데. 누님은 커버 안 됩니까? 하긴 누님은 안 만나니까. 참 그렇군요. 아. 네. 참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본인이 또 끊으시기 쉽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진 분들에게서 도움이 들어온다고 하시잖아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런 거를 안 하면 죄의식도 느낀다고 하시고. 네. 보통 이럴 때 죄의식을 안 느끼시는 분들이 그냥 딱 끊어버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는 거지. 그렇죠. 아, 저 사람한테 도움을 하면 도와준다. 통하면 도와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치. 내 인생도 지금 좀 즐기고 싶은데 네. 그러신 상황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보상이라는 게 꼭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쳐서 빨리 갚아주더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음. 도와주고 기분 좋은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건 손해고 시간도 썼고 노력도 들었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손해고 심지어 나는 하다가 막 다쳤어. 뭐 막 도와주러 갔다가 이삿짐 옮겨주러 갔다가 내 손이 막 손 까이고 막 까이고 막. 그래도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네. 걔가 나한테 뭔가를 다시 보상해 줄리 만무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도와주는 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되게 좋은 말로 보람이라 그러잖아. 보람 있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건 보람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죄의식이 생긴다 말고는 이걸 해야 할 이유가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얘기하면 거절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된다. 네. 거절하는 법을 못 배우셔서 네. 익숙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하나의 책과 하나의 영화가 그냥 떠오르는데 책은 뭐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책인데 책 제목만 봐도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야. 내가 정말 혈연이든 아니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묶여버렸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나의 어떤 면모를 보고 나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 때부터 가까우니까 나랑 엮여 있다 그것만으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관계도 있잖아요.
저는 후자는 건전하지 못한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는 영화는 뭐-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우리 아. 상담할 때도 녹음을 할 때 얘기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도 정말 참담한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떠나가야 한다는 걸 자각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한번 보시고 좀 위로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 저도 거절하시는 법을 연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반백년을 사셨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생긴 이런 뭐 패턴, 뭐 성격 이런 거는 사실 고치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네. 그래도 남은 생을 좀 여유롭게 사시려면 정신적으로나마 그러면 진정한 노후 준비는 이 거절 연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은데 요 포인트가 또 있어요. 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은 되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음. 들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방법 없습니다. 만나셔야죠. 만나셔야죠. 그쵸. 네. 네. 만나세요. 그리고 사실 누나. 만나시면 네.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상당 부분은 또 덜어지지 않나요? 떨어지죠. 그럴 수 혼자 있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뭐 같이 살고 이렇게 되면 부탁을 않죠. 하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좀 그런 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부탁이 들어와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또 생기고 그러면 그렇죠. 이걸 하느니 난 이 사람이랑 이걸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좀 하기도 쉬워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거절하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서 괜찮은 분을 빨리 만나셔야 되지 않나. 약간 행간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누군가 다른 남성분을 만나려고 하는 시간과 노력은 별로 안 쓰시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요게 약간 보입니다. 네. 쓰셔야 된다. 그리고 좀 이기적이어도 돼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랑 만나고 하는 게 난 좋다라고 말할 때 거리낌이 있다면 약간 이상한 죄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랑 있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데 거리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을 좀 더시고 잘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맞습니다. 서로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되지만 나는 이걸 해줘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누군가 좋은 분을 만나시길 저희가 그러니까 응원드립니다. 이 저희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가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팁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팁? 어디서 누굴 만나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북한산 가면 돼요. 사실 저희가 안 해본 거라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 자신 있게 막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 하나마나한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 죄송합니다. 네. 네. 혹시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이제 최 과장님한테 그렇죠. 네,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메일이나 팟빵, 아이튠즈에 올라가는 저희 어쩌라고 그 사연 남기는 주소가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래도 최 과장님께서는 저희보다 훨씬 그렇지. 훨씬 전문적이면서도 도움되는 대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거기는 이제 인생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뭐 임상으로 그렇죠. 가지고 계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상태가 좀 심각하고 진지하다라고 네. 그러면 그냥 저희가 웃고 떠들고 지나가면 좀 그러니까 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건 조금 다르게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술친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우리도 이러지 말자는 생각을 요즘 저 자꾸 해요. 사연을 보면서 나도 약간 이런 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생각해보면 부탁하는 사람한테 계속 부탁해. 그 걔가 잘해. 그렇지. 걔는 힘들잖아. 약간 그런 걸 우리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싶네요. 자, 그래서 이분 술친구 보내드릴 테니까 술 한잔 하시고 조금 털어버리시고요. 잘 안 털어지신다. 그러면 사연 보내주셔도 괜찮으니까. 아무튼 연배가 낮으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술친구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오늘 사연 주신 분이 이제 개인 정보를 안 남겨주신 것 같아요. jk@김프로쇼.com으로 메일 주소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술친구를 보내드릴게요. 네, 하여튼 보내지 않고 그냥 아유 미안하다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네. 보내주세요. 좋으니까 써보시고 뭐 그 뒤에 이제 구매도 해서 쓰시고 뭐 그러면 되니까.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괜찮은 남자를 위한 쉽고 편한 스타일링 헤이브로. 더 행복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집을 만드는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김진애 작가의 집놀이. 훌륭한 식재료를 즐기는 만찬 영화선 착장 2층 한강 아리수 만찬.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파워의 시작 술자리 만병통치약 친구 술친굼. 저희는 광고 듣고요. 최희영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집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좀 생겨야 된다. 남자 여자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덜 싸우고 더 사랑하는 공간, 집. 김진애 박사의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집놀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밤비. 오늘의 심리 레시피. 얼마나 맛있게요?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당황하셨죠, 여러분? 네. 이게 제목이 된 겁니까? 아, 저희가 언제부터 뭐 고정으로 해놓고 가는 거 있나요? 하다 재미없으면 바꿀게요. 저작권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단 말을 한 지 6개월이 됐기 때문에 네. 예, 상담권에서 다시 한번 개편을 한번 소소하게. 그렇죠. 대대적인 개편 언제 하시냐고 소소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좀 아파가지고요. 무기한 연기하겠습니다. 불현듯 제가 개편할 테니까 잊어버리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아무거나 질문을 막 해주시라. 근데 아직은 조금 어색하신지 질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질문이나 막 해주시고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포맷을 조금 바꿔가지고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네. 아마도 저희가 앞으로 한 2, 3주 하는 포맷을 들으시면 아, 요런 질문을 해도 되겠네 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첫 질문은 뭔가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아, 소리. 조현민 씨, 대한항공 상무, 그리고 그 어머니 이명희 여사 네.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소리를 질러.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렇죠. 도대체 저렇게 성대가 나갈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건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요? 조현민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군요. 아, 김 선생님 제 흉내 잘 내더라. 네. 흉내 좀 냅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잖아. 근데 진짜로 유튜브 그걸 들으니까 야, 저거는 뭔가 치료가 조금 필요할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처음에는 들으면 너무 내 기분이 나빠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듣고 나니까 저분이 좀 안 됐다. 녹음하신 분들도 기분 나빴다기보단 신기해서 녹음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니 저 정도면 목이 나가거든요. 그죠. 성대가 나가요. 저렇게. 득음하셨나 봐. 네. 근데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일상이더라고요. 네. 목이 나만 하나?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득음하신 거예요. 저 무슨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정신과 교과서에서 발견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기자가 만든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의 용어와 약간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분노를 확실히 조절 못하는 사람들, 폭발성으로 이제 화내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네. 왜들 그렇게 화를 낼까 뭐 이런 얘기들은 물론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저한테 너무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화가 날 수 있죠.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거는 전 잘 못 본 것 같아요. 화낼 수 있지. 근데 10분에 걸쳐서 소리를 저렇게 막 거의 괴수의 소리에 가깝게 지르는 거는 거의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본 적 있어요, 저런 거? 상대가 없으면 저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그 상대가 정말 목석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아니, 넷플에 지치잖아. 5분 정도는 할 수 있겠어. 네. 저런 뭐 풀 샤우팅으로 10분이 넘게 하시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교류적인 특성이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내는 화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네. 네, 안 그러면 상대방 이렇게 눈치 보거나 뭐 좀 전달됐으면 나도 목이 아프니까 네.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자기가 발동이 걸리면 그야말로 자기가 산화될 때까지 일단은 터지고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얗게 불사질릴 때까지 하는 거군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환경은 사람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남겨둔다. 네, 자기 혼자서 있으면 그보다는 좀 빨리 꺼질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냐고 또 그러겠지. 어디가? 근데 비디오 보니까 진짜 혼난 사람을 쫓아가서 또 잡더구만. 네, 말하고 있는데 어디 가냐고 또 소리 지르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그렇게 구분하고 혼자 두게 될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까지 터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오랜 학습의 결과가 아닐까. 그냥 엄마가 또 막 그렇게 계속 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누구도 제어하지 않고 앞에서 얘기하지도 않고 창피한지도 모르니까 그냥 차근차근 처음에는 조금씩 소리를 지르다가 그게 괜찮으니까 점점 데시벨이 높아져서 이 지경까지 온 게 아닐까. 뭐 그건 맞겠죠. 이제 네.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화를 내는 거고 또 그것들이 용인이 되니까 환경적으로 그거 안 받아주고 오히려 상대방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어떤 환경이면 은맥기주가 하고 금방 꼬리를 내렸을 텐데 뭐 아무도 저항을 못 하거든. 그 엄마는 왜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글쎄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 네. 학습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생각도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 돈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부자 동네에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남들이 다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이런 파라노이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충분히 1,000원 내고 할 걸 10,000원 부르고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만 속이면 내 돈을 다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불안정성에 계속 놓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를 내서 권력을 주장해야지 자기 것들이 보호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소리 질러서 하는 방식이랑 또 요령껏 이제 자기 하는 방식으로 각자 또 나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방편으로는 이제 소리 지르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부자랑 대화를 하면 그런 분노나 의심이 없나요? 별로 안 나오겠죠. 그러면 단어가 틀린 거 아닌가? 분노 선별적 조절이지 분노가 조절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지 않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소리 지르는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돈을 먹는 사람. 근데 내 돈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더 많죠. 거기 첨언하자면 내 돈을 함부로 하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 네. 이때가 더 정확하게 되지 흔히 않을까? 얘기하는 갑질이니까. 그렇죠. 약자일 때 날카로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자에 놓여 있어서 더 날카롭게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네. 그들은 근데 유일한 차이가 저렇게 샤우팅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건 그냥 샤우팅하면 잘리니까 인 거 아닌가? 약자의 경우엔 때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장애우들 중에 장애우들이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마라톤 대회 이제 주관했던 집행부한테 들은 얘기인데 찾아와가지고 천막에 와서 도시락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잠바 내놓으라고 난리치고 아니 저희한테 그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장애인 무시하냐고 하면서 막 천막 때려부시고 난리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분노를 선별적으로 표출할 때 늘 수그러드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어떤 지위가 된다는 걸 알면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때는 어떤 위치를 점하였다고 네. 여겨지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폭발성이 있고 뭐 평소에도 계속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갑질은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라 치면 정말로 그게 제어가 그냥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 그대로 단어의 의미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례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차별적인 분노 조절 장애. 어느 순간 그냥 팍 터진다던가. 네, 그게 진단명이에요. 네,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어요. 간헐적 네. 폭발성 장애. 네, 그냥 뭐 그 간헐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폭발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 어. 무슨 환경이나 이런 구분이 없이. 네. 근데 물론 만약 진단을 붙이자면 아마 오늘 이런 케이스를 그런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진단을 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이제 시점과 상황에 상관없이 가끔 터지는 거를 진단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약간이라도 틈이 보일 때 화를 낼 가능성이 좀 더 많긴 하겠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산화될 때까지 화를 낸다고 했잖아요. 네. 산화될 때까지 화를 내는 거는 뭔가요? 중간에 멈추질 않고. 그러니까 화를 풀어야 된다라는 맥락들은 네. 대개 화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향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화가 누그러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책에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보면 분노에 반응하지 말고 분노를 하게 되는 그 사람의 취지에 반응하라라고 돼 있어요. 분노의 취지에 반응하는. 네, 그래서 화를 내셨는데 본인이 지금 무시당하셨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가 누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취지를 잘 읽어주면 화는 하나의 방편이니까 누그러진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보통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상식이 안 돼. 취지가 없어.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일단 발동은 취지가 있었겠지. 근데 작은 발동으로 일단 자기의 화가 건드려지면 그건 그냥 화일 뿐이에요. 그것을 재빨리 수정해주면 거기에 대한 화를 개발하면서 자가 증폭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하면 뭐해? 왜 말이 없어? 취지가 사라지면서 네. 화가 화를 부르는.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리액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도 없으면 사그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앞으로 오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막거나 모든 게 나의 화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화를 낼 그때부터는. 만한 이유를 만들 뿐이니까 변명거리만 찾을 뿐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도 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에너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네. 근데 사람이 화를 계속 내고 싶어. 그럼 핑계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하면 거기서 그걸 핑계로 잡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죠. 핑계라도 잡고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근데 그 기름이 또 마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기름이 탈 때까지 그야말로 화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병인가요, 이 정도면? 병이죠. 네. 근데 병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병이라 그러면 환자니까 치료하라 그러잖아요. 네. 예, 치료하지 말고 매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매를 맞으면 화가 더 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깨기가 어려운 사실은 사랑으로 굉장히 보다듬어야 할 문제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쉽네. 요런 상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보다 훨씬 권위 있는 상대가 때리는 매예요. 거기에도 계속 화를 낼까요? 당장은 못 내겠죠. 네. 네. 하지만 속으로 쌓아놓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죠. 그럼 조연아 상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현민이 언젠간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낸 게 그런 얘기인 거군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그거를 바로 대상에게 못 내면 항상 우리는 다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다른 대상으로 고르고 그리고 심지어 힘이 약한 사람도 어쨌든 화를 내고 싶기 때문에 네. 이게 참 희한한 게요. 화낼 사람한테 못 내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화를 받아주니까 다른 사람은 화를 금방 보면 무슨 태도냐 그러면서 쳐내잖아요. 매를 그래서- 다하거나. 네, 그래서 희한하게 조금 애매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해주는 사람한테 화를 더 많이 내서 상황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가 우리가 사연을 통해서도 많이 받은 경우가 나는 잘해주려고 하는데 전부 나한테 뭔가를 던지고 나한테 짐을 지우고 나한테 그래? 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겟이 된 거인데 그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타겟이 된 게 아니고 화를 내거나 뭔가를 부담을 지우거나 죄책감을 전가시키는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장애라기보다는 중독 같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자꾸 이제 장애다, 중독이다, 다음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해주고 싶지가 않네. 매질을 가하고 싶네요. 그렇죠. 습관이 돼버린 거 아닌가? 정말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이진 않지만 메커니즘도 있고 뭐 아니, 범죄도 그렇잖아요. 다 네. 보면 불쌍해. 이유가 네. 있고요. 아유,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지는 뭐 가난했기 네. 때문에 하지만 범죄는 범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네. 그 이유를 찾으고 보면 정말 이분들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일도 조금도 없다. 없다. 네. 네. 사이코패스마저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현민 전무는 왜 그렇게 소리를 미치도록 지를까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곁들여서 한번 들어봤고요. 병이지만 이해해줄 생각은 없다. 네. 라는 결론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네요. 매질을 해야 된다. 오늘 큰일 났는데 사연을 대안하면 어떻게 다 아시아나 타세요. 네. 자, 깔끔하게 대안한 건 안녕 이렇게 되는 거. 오늘은 4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얘기가 조금
진중하고 좀 무겁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사연을 좀 들어보시고 사연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 넷인 집의 장녀입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딸 부잣집 셋째 딸은 엄청나게 미인이라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나머지 세 자매와 연을 끊고 사는 저희 집 셋째는 미모의 소매치기 범입니다. 전과가 아마도 30범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년 전쯤 신의 손이라며 잡혔을 때가 20몇 범이라 들은 것 같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교도소며 경찰서며 들락날락거렸으니 이제 그만큼 되지 않았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일삼고 본드에 가스에 안 죽고 여태에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입니다. 아빠가 술에 취하시는 날이면 엄마랑 저희 나머지 딸들은 비 맞고 눈 맞으며 어디 있는지도 모를 셋째를 찾아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동생이 집에 오는 날이면 아빠는 다 같이 죽자며 가스 호스를 끊고 칼을 가져다 손을 자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날들로 학창시절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대견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아빠가 미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해되고 안쓰러웠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아빠 엄마라면 다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셋째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놓고 교도소에 들어갈 때도 엄마와 저희들이 조카를 보며 그렇게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병이겠거니 굿도 해보고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도 시키고 달래고 어르고 별짓을 다 해도 셋째는 먹을 걸 더 넣어달라, 더 자주 면회와라, 이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연을 끊게 된 건 얼마 전입니다. 지난 여름 셋째는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 조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 조카를 두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제보한테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카는 당시 초딩 셋을 키우던 제가 맡고 둘째 조카는 엄마 아빠가 맡았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그 사이에 뱃속에 셋째가 들어있더군요. 얘 특기가 애를 이용한 자기 살 길 마련하기입니다. 그렇게 낙태된 애만 해도 수두룩하고요. 비약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한테 애는 자기 살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이번엔 낙태 시기도 놓쳤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는 낳겠다고 하더군요. 조카가 둘 다 딸이거든요. 뭐 여기까지도 지 인생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며 돈이 조금 모자라 딸 넷이 한 달에 35만 원 정도씩 모아서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에게 받은 게 없고 그 돈 해줄 수도 없으니 니들끼리 잘 살라 라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해주면서 살아야 하냐고 말이죠. 솔직히 전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쌍하다고 울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꽤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글이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떠들고 나니 속은 시원합니다. 네,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긴 진짜 힘드시겠네요. 그러네요. 이건 읽기만 해도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화를 내야 되는 거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전부 다. 사연 보내신 분은 화를 냈다 뭐 이런 부분의 내용이 특별히 없는데 네. 아버지는 뭐 엄청나게 화를 냈네요. 네. 같이 죽자 뭐 이런 정도로. 그런데 뭐 아버지 그래봤자 약간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이었겠죠?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바로 잡히지도 않고 또 나중에 그럴 걸 알지만 그래도 식구니까 또 해결은 해야 되고 당장 있는 아이들도 불쌍하니까 어떻게 또 걷어줘야 되고 이게 쳇바퀴처럼 끝나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연을 끊고 사는 쪽은 오히려 셋째 분이시잖아요. 연을 못 끊고 있는 분이 언니들이고. 그렇죠. 요번에 이제 정 참다가 못 참겠다 하고 끊은 계기가 친정 부모님이 이사하면서 돈 모자라 가지고 딸 넷이 돈 모아서 좀 보태드리자라고 했더니 내가 왜 그걸 하냐고. 네. 그때부터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 셋째 딸이 어떻게 보면 화를 낸 건데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니까 화를 내고 발산하지 차라리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못 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니들은 해도 되니까 화내는 거 아닌가요? 언니한테는. 그렇죠. 어차피. 예. 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사연에 나오는 셋째도 그렇다고 취할 이득만 쏙쏙 취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했을 때는 피해본 사례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힘들기도 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직시는 하지 않고 그냥 집안 사람들 괴롭힌 거잖아. 그래도 되니까 받아주니까 뭐 이런 맥락도 읽히네요. 네. 오늘 주제와 사실 크게 연결이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쁜 게 문제다. 아 그래요? 네. 이분 셋째 딸. 아니 그렇게 범죄가 많아요. 그러면 네. 인간 개망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사실 거들떠 안 봐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결혼도 하고 집에서 돈도 제일 잘 번다면서요. 음. 뭐 이러한 어떤 맥락들은 미모가 한덕하는 거예요. 야. 사회적으로 잘못을 해도 용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이 사람이 미모가 없었다고 쳐봐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한항공도 돈이 없다고 쳐봐요. 네. 소리 지르다가 못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소리 지르면 매질을 당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그게 미모다. 그 사연 보내신 분의 셋째 동생의 조카들, 딸 둘을 각자 나눠서 기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조카들을 그 댁으로 다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가 사연에 안 나오죠, 지금? 네. 네. 네, 여전히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엄마한테 보냈는지. 근데 아무래도 뭐 그냥 짐작입니다만 아이들하고 또 이모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생겼을 테니까. 근데 엄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유대관계가 있거나 뭐 애틋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렇다 그러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쓰럽다는 어떤 부분들 가족인데 누구는 도저히 못 봐주겠고 근데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받을 수는 없겠다. 특히 자식들한테 조카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진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 와. 거기다가 이제 이게 괘씸해서 애들이 지 살 길 찾는 도구로 쓰인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면 정말 끝까지 차서 지금 사연을 써보내신 것 같은데 애들만 아니면 내가 얘네를 내 동생 왜 봐?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더 큰 불행이 생길 때도 있어요. 지금 이제 조카나 이런 애들한테는 수만 원 하는 옷 잘 사 입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커서 언니들 도움에 어떤 고마움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엄마 비슷하게 돼가지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적반하장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상처는 네. 두 번 죽이는 꼴이죠. 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에 대한 거는 뭐 정말 저도 네. 답이 없네요. 일찍부터 사실은 관계의 끈을 끊었어야죠. 뭐별 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셋째 딸이 뭐 사연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엇나가게 됐을지 한번 원인도 좀 생각해보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네, 그 네.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그걸 이해해주기에는 뭐 많이 왔지만 너무 많이 네. 갔어요. 이분을 셋째 분을 이해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드라이하게 봤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갔을까라는 게 궁금하긴 해요. 이런 도벽이 계속되는 거는 어디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결핍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연관관계가 좀 있나요? 많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병이 있다라는 것들을 변명으로 해서 자기가 한 잘못을 면죄부를 받으려는 경향도 있어요. 뭐 저한테도 몇 분들이 병원 와가지고 진단서 써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뭐 마트에서 물건 훔치고 그래서 이제 고소당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런 물건 훔치는 병이 있다라는 걸 써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류를 내서 이 사람은 병이니까 문제를 조금 용서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볼 때 정말 안쓰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냥 모면하려고만 하는 거에 너무 빤히 보여서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경향이 생길 때도 있죠. 네. 연을 끊으시기로 했대시니 그 마음 잘 지키십시오. 네,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부분을 오히려 잘 지키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사람 마음이 그동안 들인 공이 있어가지고 딱 접어야 되는데 못 접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차라리 초반부터 접었으면 깔끔한데
지금까지 내가 드린 게 얼마인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뭐 꼭 보상을 받다는 의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참는 거예요. 더 기다리고. 근데 그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준을 조금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쉽지는 않을 테고 본인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막 지긋지긋함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작용을 할 텐데 그래도 지금 현재 내 가족을 우선에 두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남편, 아이들, 내가 꾸리고 있는 내 가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여러 가지를 조금 순서를 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뻐요. 그러면 그걸로도 어떤 것보다 많은 강점이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뭐 재주가 많고 이런 많은 것도 있지만 이쁜 거 하나로도 우리 아이돌 중에도 이쁜 거 하나로 버티는 아이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게 노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큰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가지면서 소매치기를 했어요. 왜 했을까? 아까처럼 이해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결핍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비록 이쁘긴 하지만 그의 마음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의 주변에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에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쁘니까 너무 이제 그 왕따를 당한다든지 배제를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결핍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한 극단이라고 하면 다른 극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예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한 가지의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쁜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 정도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정말 나쁜 의도로 갈취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게 충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결핍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반대 차원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떤 게 더 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 가릴 게 없어요. 이미 너무 오래 지냈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든 저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쁜 것만으로도 노래, 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쨌든 아이돌이 된 사람들이 연습하면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심지어 이쁜 아이돌이 되잖아 라는 걸 계속 혼자 고민하면서 그런 아이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많네. 아 그러면 이 인간을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노력으로 그 이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더 노력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게으르거나 뭐 하면 다른 이러한 방편으로 안 좋은 길로 갈 수는 있는 거죠. 제 느낌에는 뭐 이 세 번째 따님은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상당히 영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리하다랑 영악하다라는 거는 한 끗 차이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쓰면 영리한 거고 그게 나쁜 뜻으로 가면 영악한 건데 굉장히 영악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소매치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신기한 지점이 또 이런데 애가 결국 셋째까지 낳았다는 거 이것도 참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정상에 굉장한 우여곡절과 가족들과의 갈등과 뭐 힘든 거 다 있었을 게 이제 차마 상상도 안 될 만큼 이 안에 이제 행간이 읽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연 보내신 자신이다라는 걸 좀 최우선으로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가족 내에서 흔히 구멍 났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정말 다 착해.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착해서 저 사람들은 속으로는 사실 골물 거야 라고 싶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착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은 사기꾼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른 성정이 아닐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터졌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나머지는 그래도 용케 그걸 어떻게 꾹꾹 눌러담고 저렇게 착하게 사나 싶은 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집안에서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셋째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필이면 또 거기다가 이쁘기까지 하니까 요 맥락들이 좀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유감 없이 분출해버린 거군요. 네. 다른 가족은 얼마나 이쁜지가 궁금하긴 하네. 그러게요. 네. 되게 이쁘면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늙어서
본인의 미모가 더 이상 안 먹힐 때. 네, 그때는 네. 심한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저한테 오늘 한 분이 진짜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걸어가면 10명이 뒤돌아봤다. 근데 요즘은 3명도 안 뒤돌아본다. 우울하다 그러고 왔어요. 오 진짜요? 네. 연세가 어느 정도나? 뭐 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30대 후반인데. 그럼 곧 아무도 안 돌아볼 때가 오겠지라는 거에 질의 절망이 오겠네요. 미리 그런 걸 생각할 정도면 차라리 다행이긴 한데 음. 경험하고 그제서야 아는 거죠. 어. 그러면은 그냥 끝나나요? 거기 대개는 뭐 성형하고 뭐 네, 돈 그렇죠, 들이고 그렇죠. 뭐 이러면서 문제를 직시하고 다르게 살자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네. 그거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종국에는 굉장히 큰 심한 파멸에 올 수도 있긴 하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형 같은 건 중독이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보통은 이제 양산하게 되죠. 저희는 진짜 공감할 수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왜 배 감독 옛날에 버스 타면은 뭐 힘들었다며. 빨리 깨달았어. 별거 아니더라고. 과거의 영광을 뭐 거실고 있을 뿐이죠. 살을 일부러 찌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피곤하더라고. 네. 뭐 아무도 없다 그러더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되나?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자, 아무튼 이분은 그 셋째 따님이 회심을 하셔가지고 작정을 하고 내가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사연 보낸 건 아니고 그렇죠. 마지막에 막 쓰시다가 심지어는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 어디다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상담 들을 때 그렇죠. 어떻게 죽였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음. 말뿐이거든요. 실제로 죽이겠다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얘기 나면 속 시원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또 약간 미안해서 동생한테 조금 더 잘해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여기도 지금 소개가 안 되어도 이렇게 떠들고 나니 속은 시원하네 이렇게 적으셨어요. 네. 더 떠드시라. 아. 저희한테 한 만큼 또 다른 기회에서도 상담을 받든 네. 좀 더 많이 동생 욕 많이 하셔라. 네. 그게 훨씬 좋아요. 건강해요. 오히려 그러면 이분은 상담하는 데를 찾아가서 네. 그냥 굉장히 적나라하게 네.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임금 얘기는 당나귀 기회라. 막 이렇게 막 그냥 신나게 얘기하면 편해진 것 같이. 네. 우리 동생은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네. 목소리를 높이진 마시고 몫이니까. 몫이지. 조용조용. 그렇죠, 그렇죠. 혹시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증오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반대급부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언니. 있겠죠. 그럼 그 미안한 마음을 첫째 아이가 같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아이를 더 사랑해주는 걸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그럴 수는 있긴 하죠. 근데 네. 사실 그냥 미워하면 깔끔해요. 지금은 미워하는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면 그냥 딱 끊고 저게 인간이야 그러고 네. 조카들도 안 봐주고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돈도 나보다 더 많네.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끊어요. 근데 네. 무슨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까지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얽힌 부분이 있어요. 네. 정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 끊고 아이도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기는 아이가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게 본인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혹시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AS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뭐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대두하는 질문도 괜찮으니까 네. 궁금하신 내용 뭐 또 시사와 얽혀 있는 질문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 부분에 홍준표 심리는 뭐냐? 네. 뭐 이런 걸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거 보내셔도 돼요. 어떤 것도 좋으니까 네.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담아가지고 주제하고 연결된 거를 이렇게 써드리도록 하고 네. 몇 주 동안은 저희가 좀 이런저런 형식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사연이 너무 이제 무겁고 진중하고 막 이 끝으로 가는 사연들이 막 계속 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희가 다루기도 힘들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에 저희가 하여튼 이런저런 포맷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많이들 하여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